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의 봄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열린 책들, 저자는 시그리드 누네즈, 옮기니는 민승랑님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21세기 최고의 책에 선정된 친구의 저자이자 전미 도서상 수상작가 시그리드 누네즈의 신작 장편 소설입니다. NPR, 커커스, 보그, 하퍼스 비자 등이 선정한 올해의 책이기도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를 인용하며 불확실한 봄이었다라고 시작한 이 소설은 감염병에 따른 봉쇄 조치로 인적이 뜸해진 뉴욕 맨하튼에서 우연히 지인의 반려 앵무새를 돌봐주게 된 한 나이든 소설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친절했던 이웃이 차갑게 돌변하고 거리를 산책하는 개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듯했던 그 봄.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이었는지 돌아보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9번째 소설로 특유의 건조한 듯 온기 있는 문체와 독특한 유머 감각에 빛을 발합니다. 산문처럼 읽히기도 하는 이 소설은 함축적인 일상의 대화와 문학에 대한 인상, 비평들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녹여내며 기억과 상실, 애착에 대해 담담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자의 글을 통해 불확실하기만 했던 그의 봄이 떠올려 보았어요. 모든 게 두렵고 무서웠던 그 시절이 저자 특유의 담담하고 건조하지만 특유의 따뜻함이 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인생 소설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그리드 누네즈의 신작 장편 소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수상한 시절 속 유령 같은 도시, 노년의 소설가와 대학생, 그리고 초록빛 앵무새 사이에 이상하고 따뜻한 유대. 떠날 때 꼭 반드시 작별 인사를 해야만 해요. 무엇도 알 수 없는 세계, 일상의 평범함에 담담히 건네는 안부. 1부. 불확실한 봄이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이 문장 말고는 내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책이 1880년에 시작되었다는 것도 나중에 찾아보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내가 읽은 소설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던 건 어릴 적뿐이었다. 이제 나는 중요한 것이 책에 서술된 허구의 사건들보다는 독서 중의 체험, 책 속 이야기가 일으키는 감정 상태,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이라는 진실을 안다. 그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하는데 안 가르쳐준다. 그 대신 항상 책의 내용에 대한 기억에 방점이 찍힌다. 안 그러면 어떻게 비평을 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문학학이란 걸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를 읽은 후 기억에 남은 건 꿀병이 든 소풍 바구니에 대한 묘사뿐이었다고 고백한 소설가를 좋아한다. 나도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을 읽고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소설에서도, 그러니까 그 첫 문장으로 시작하여 날씨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 것뿐이었다. 책을 쓸 때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지 말 것. 글쓰기의 기본 규칙 중 하나다. 나로선 왜 그래야 하는지 도통 납득할 수 없지만 말이다. 부자비한 11월의 날씨는
찰스 디킨슨의 황폐한 집 세 번째 문장이다. 그 다음부터 디킨슨은 그 유명한 안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다. 폭풍은 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나는 이 문장이 소설을 시작하는 최악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누구의 주장인지 잊었다. 이것도 찾아봐야겠다. 따분한 동시에 지나치게 심파적이라는 이유로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에드워드 불 워링턴이 최초로 주장했다. 1830년에 나온 폴 크리퍼드라는 책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조롱의 행렬에 동참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레이 블레이디버리, 매들린 랭글, 그리고 스누피다. 오스카 와일드는 날씨를 화제거리로 사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상상력 결핍이라는 표현을 썼다. 물론 그가 살던 시대의 날씨, 특히 영국의 날씨는 따분한 것이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훨씬 더 변덕스럽고 종종 세상의 종말을 불러올 대재앙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디킨스가 이야기한 건 정상적인 안개, 즉 응결된 수증기, 낮게 깔린 구름이 아니라 런던의 지독한 산업오염이 유발한 도끼였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봄이었다. 나는 날마다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 하루하루 세계절이 도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즐거움이 결핍된 삶 속 나의 주된 즐거움이었다.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는가 싶더니 금세 꽃잎이 졌다. 해마다 그랬던 것 같지만 2020년 봄만큼 그 무상함에 가슴이 저몄던 적도 없었다. 그보다도 사랑스러움. 그래 제일 사랑스러움. 벚꽃도 그렇게 짧게 피었다. 수선화 나르시서스. 복수형은 나르시서시스? 아니면 나르시시? 그리고 주목해달라고 외치는 야성적인 잎들처럼 보이는 화려한 튤립. 시인 실비아 플라스는 너무도 빨간 튤립들을 보고 너무도 흥분을 잘한다고 노래한다. 릴케이 빨강이라고 말하기 위해 일어선 겁에 질린 꽃들도 있다. 엘리자베스 비숍에게 산딸나무 꽃잎 끄트머리의 반점들이 담배꽁초 불에 댄 것처럼 보였다. 시인들이라. 꽃들은 하나같이 이름조차 아름다운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 로즈, 바이올렛, 릴리. 사람들이 딸 이름으로 선택할 만큼 매력적인 이름들이다. 제스민, 카밀리아. 나는 피투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불도그도 보았다. 미모사라는 이름에 고양이도 있었다. 그 밖에도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생각난다. 아네모네, 라일락, 어제 일리어. 물론 예외도 있을 것이다. 예외란 늘 있게 마련이니까. 나는 플록스란 이름은 썩 좋아하진 않지만 꽃 이름 중에 진짜로 흉한 건 단 한 가지도 생각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잡초나 약초 같은 다른 식물들 중에는 배치처럼 흉측한 이름을 가진 것들도 있다. 아기에게 배치라는 이름을 지어준다고 생각해보자. 머그워트, 밀크배치라는 이름의 쌍둥이를 만난다면? 호르하운드, 버그베인, 웜우드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도제에게 붙인 이름이다. 스냅드래건, 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되고 고양이에겐 좋은 이름이다. 나는 어떤 날에는 올해 서너 시간씩 바깥에 머물렀다. 동네를 한 바퀴 빙 돌았다. 이 공원 저 공원 돌아다녔다. 공원에 꽃들이 있었으니까. 놀이터가 폐쇄되기 전에는 어린 아이들을 지켜보는 게 낙이었고 근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명랑한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다. 평소 같았으면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겠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도 읽히지 않았다. 관심 가는 건 뉴스뿐이었다. 내가 무시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뉴스였는데 말이다. 나는 개들이 노는 걸 구경하는 것도 좋아했다.
개 놀이터가 폐쇄되기 전 이야기다. 이제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상태로 전락한 게 아닌가. 여기 규칙들이 있고 규칙을 깨면 처벌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특권들을 박탈당할 것이다. 공익을 위해. 이해한다. 그런데 개들이 뭘 잘못한 거지? 물론 나는 여전히 산책 나온 개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개들이 왠지 달라 보였다. 개들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마살을 찌푸린 채 고개를 숙이고 침울하게 타박타박 걸었다. 지금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그 찌푸린 이마살이 말해주는 듯했다. 나의 젊은 친구는 내가 바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걸 탐탁지 않아 했다. 잠깐 바람 쐬는 거야 괜찮죠. 그렇다고 몇 시간씩 길거리를 배회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왜 배회라는 표현을 쓴 걸까? 내가 노망이 들어 정처 없이 헤매는 할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동네를 한 바퀴 휙 돌거나 식료품점에 가서 얼른 필요한 물건만 산 다음 꾸물거리지 말고 나온다. 집에 머물러라. 그게 규칙이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규칙을 깨고 있고 자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약자. 그녀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당신은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자답게 행동해야만 해요. 규칙을 만드는 사람인 뉴욕 주지사가 동의한 일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리 중인 여자들이 날마다 언론 브리핑을 하는 뉴욕 주지사를 보며 자의행위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오늘 아침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메일이 왔는데 내 글에 분노한 여자였다. 쓰레기예요. 전부 다. 그 여자의 말이다. 그건 오직 한 가지 의미로 귀결될 수 있다. 나라는 인간이 쓰레기인 게 분명하다. 오래전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내 소설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실존 모델이 우리 부모님임이 분명하다며 나에 대한 혐오를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그 여자 역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이렇게 썼다. 아픈 사람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런 나쁜 짓 해요. 나는 당신이 벌 주길 바래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실화인데 자신이 아는 사람을 모델로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 어느 작가에 관한 이야기다. 그 작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페이지 보이 스타일을 고수한 실존 인물에게 머리를 바짝 자르게 하고 눈에 확 띄는 캐다이 뿔테 안경을 씌워 변장시켰다. 그리고 현실 속의 인물은 자녀가 없었는데 책에서는 20대 아들 한 명을 등장시켰다. 그 책이 출간되기 몇 주 전에 그 여자는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콘택트 렌즈를 낄 수 없게 되었다. 그 여자는 안경을 장만했고 말 하나마나 캐다이 뿔테 안경을 골랐다.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가 된 그녀는 머리숱도 줄고 색깔도 옅어져 가서 미용사의 권유에 따라 쇼트커트를 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 작가는 물론 그 여자 주위 사람들도 전혀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녀가 10대 때 아기를 낳아 입양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대가 된 그녀의 아들이 생모를 찾기로 결심한다. 내가 듣기론 체호프도 내 친구들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고 한다. 필시 그의 친구들은 체호프가 그 소설을 쓰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주 초쯤 분노에 찬 메시지가 또 하나 왔는데 내 글을 읽은 적은 없지만 우연히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남자가 보낸 것이었다. 그가 오해하기로 내가 젊은 여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한 교수를 공격했다는 것이었다. 그 메시지는 이랬다. 늙은 여자가 나를 갖고 놀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나는 어디 있었는가? 나는 어디 있었는가? 어째서 이 질문이 내 가슴에 파고드는 걸까? 내가 그 남자에게 답장을 보내고 싶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자 모두들 펄쩍 뛰며 반대한다. 하지마.
하지만 요즘 내게 연락해오는 모르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진 않다. 알바니아에 사는 한 여자는 나를 친애하는 신사로 생각하고 내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한다. 나를 잘 사랑하겠노라 약속한다. 내가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궁금해진다. 내 페니스를 키우는 방법을 제안하는 이메일들이 많이 오다가 뚝 끊긴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원봉사자란 여자에게 음성 메시지가 오는데 그냥 안부 확인차 전화하는 거란다. 그 여자의 메시지는 늘 똑같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엔 성경구절이 이어진다. 이렇듯 우주 곳곳에서 내게 호의와 악의의 바람이 불어온다. 사랑과 증오. 한편 나는 문학 심포지엄을 위한 선물지를 작성하면서 늘 받는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고 있다. 쌍둥이 관련 연구들에는 출생 중에 쌍둥이 한쪽이 사망한 사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생존한 쌍둥이 다수가 평생 상실감과 고통, 허전함, 죄책감을 안고 산다고 한다. 한 사례에서는 완전히 성인기에 접어든 후에야 사산된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다고 한다. 아무리 즐거운 순간에도 마음속에 얌전처럼 흐르던 슬픔에 대해 늘 고통을 주던 공허감에 대해 마침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쌍둥이도 아닌데 어째서 그 남자의 사연이 나의 심금을 울린 걸까? 어째서 그 이야기가 하나의 계시처럼 느껴진 걸까? 무언가 빠져있어. 무언가를 잃어버렸어. 나는 이런 생각이 나의 글을 쓰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믿는다. 한동안 나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다시 글을 쓸 수가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건 그의 봄의 많은 불확실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내가 아는 작가 중에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이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왜 평생 애도하며 사는 기분인지 알고 싶다. 그 감정은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도무지 사라지려 하질 않는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설날 연휴 잘 보내셨어요?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기를.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주변에 선물하기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